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10시부터 5시까지를 해놨죠. 보통 9시 반부터 다시 반까지인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고 5시보다 넘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하여튼 뭐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전에 모의고사 보시고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문제 풀이하고 조금 시간이 만약에 남는 날은 사례집을 바로 오전에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한 3시간 정도 해서 보고요. 다른 건 안 봅니다. 사례집만 볼 겁니다. 사례집에 문제뿐만 아니라 한 최근 3개년 판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 문제랑 꼭 그 관련이 없는 그냥 내용이라 해도 여하튼 최근 판례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 보시면 그 판례들도 볼 거예요. 다만 뭐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고 일단은 하여튼 사례집 문제 푸는 거랑 최근 3개년 판례 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최근 판례들은 아무래도 출제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약간 익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판례는 따로 더 보는 거고 뭐 엄청나게 새로운 판례는 아닙니다. 제가 일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애제 문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판례 있잖아요. 그 나중에 보시면 계획표에도 보시면 애제가 있죠. 계획표를 보시면 중간에 오늘도 애제 노조법상 사용자인 확장 실적 지배력설 540페이지 요거 보라 했죠. 보란 이유는 물론 풀 수도 있는데 이게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 개념 확장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최근에 노란봉투법 때문에 논의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지배계획 분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확장과 관련된 문제 나와도 그걸 써주라는 취지에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애제 문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판례들에 대한 문제예요. 애제 문제는 그러니까 애제는 그냥 판례 쭉 하고 밑에다가 문제화해서 그냥 사안의 적용만 적어놨어요. 보시면 책에 보시면 그 판례를 쭉 최신 판례 줬고 요 주제만 빼고 나머지 건 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냥 논의된 거고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작년 하반기 이후 판례들입니다. 자, 그래서 2기 때는 실력이 다 어때요? 차이가 많죠. 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좀 인재 조금 되신 분도 있어서 2기 때의 주된 목적은 조금 실력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안 보고 쓰는 겁니다. 시간 내. 이게 목표예요. 실력이 좀 되신 분들, 실력이 좀 상당 되신 분들은 공부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혼자 보기도 하고 수업도 듣기도 하고 혼자 써보기도 하고 요 정도 수준일 겁니다. 2기 때는. 왜냐하면은 공부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내가 워밍업으로 이렇게 예정된 주제를 그냥 시간 내에 써본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암기한 것들이라든지 요 정도고 처음 하신 분들은 쓰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내에 안 보고 쓰는 것에 목표를 두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오전에 보시고요. 모의고사 해설하고 이때 시간이 많이 남으면 사례집을 이때부터 풀 거예요. 그리고 최신 판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유인문 없습니다. 사례집만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요거 하시고요. 그 2기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료 뭐 여러분이 여기 사례집 보고 문제 푸시잖아요. 여기 다 사례집에 있는 문제인데 여하튼 자료를 흐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단권화된 자료 있다면 거기다가 다 자료를 모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료는 자꾸 넓히시면 안 되고 보시고 자료를 하나로 모으셔야 돼요. 사례집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이 단권화된 책에다가 표시를 하시든지 그게 복습이거든요. 그냥 공부했다가 아니라 항상 자료는 한 곳에 모으셔야 돼요. 자,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애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기 때 진도가 밀리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하셨듯이 진도는 에이스 복습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진도가 밀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실력은 요 정도인데 그 오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실력에 맞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읽어보고 다 한번 검토해보고 다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진도가 밀리면 안 돼요. 어차피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다 다시 하려면 다른 과목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진도가 계속 밀려요. 하여튼 진도가 밀린다는 것은 자기 실력보다 또 오버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복습하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A 과목에 몇 시간, 뭐 하루면 언제 또는 뭐 날로 정하면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 한도 내에서 자기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부터 하시고 부가적으로 남는 시간 하시고 안 되면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진도를 밀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남으면 나머지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밀린다는 것은 절대 수험생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시간을 정해놓고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왜 복습 어떤 거나 상관없는데 하여튼 밀리면 안 돼요. 진도는 어떤 과목이든지. 자기 수준이 낮으면 그 수용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안 됐을 때는 진도가 밀리고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도 진도가 밀릴 수 있는 것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일주일 지금 커리큘럼 돌아가는데 절대 밀리시면 안 됩니다. 진도는 절대 밀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순간순간 좀 휴식을 취하고 머리가 멍 때리는 상태에서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가 안 들어오면은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든지 책을 갖고 화장실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냥 불안하니까 앉아만 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 안전 S평으로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좀 실력이 되신 분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미 상당히 실력이 돼 있기 때문에 사례집을 미리 다 A습으로 다 읽고 판례도 다 읽어보고 그냥 다 머릿속에 정리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복습은 수업 시간 내에 끝내셔야 돼요. 혼자 쭉 다 읽어보고 그냥 다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시는 분들 있죠. 상위 실력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 분들은 이렇게 하고요. 수업 시간 내에 그냥 혹시 내가 뭐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끝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복습이 없어요. 이분들은. 실력이 정말 낮다. 나 혼자 읽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런 분들은 그냥 완전 복습형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책을 읽다 보면 끝도 갓도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은 그냥 그리고 복습도 수업에서 한 것 내에 그냥 제한 두셔야 돼요. 다 읽을 시간도 없을 거야 아마. 그분들은 복습 위주로 하시는데 그것도 수업 시간 내에 한 것만 체크한 것만 다시 보는 처음부터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좀 실력이 낮으신 분들. 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애매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정된 주제만 좀 보시고 제가 선정된 주제 있죠. 문제 나올 주제 10개 정도 되죠. 그것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시는 정도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 30분을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요약된 요 주제 있죠. 요 주제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 있죠. 그 판례. 그거를 빨리 한번 보시고 시험 보시는 거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가 많이 되든 안 되든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건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 10개 정도 주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했던 요약서가 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요 주제 내용을 한번 빨리 읽고
암기해보고, 요거는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한 주제당 3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요거는 복습, 이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고 보시는 거 하지 마세요. 주제 10개인데 그냥 이거 하고 다시 또 시험 문제를 보니까 또 애매하니까 또 책 보는 거, 이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문제는 더 잘 쓸 수는 있는데 자기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고요. 자기의 기억력을 착각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봤는데 잘 기억 안 나면 만들어 쓰셔야 돼요. 만들어 쓰면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더 강하게 인지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쭉 하고 시험 문제 보고 또 보면은 여러분 절대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최대한 이 중에서 나온다고 최대한 공부하고 덮고 문제 보고 바로 쓰셔야 돼요.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요거. 이건 지금 시험은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지 절대 강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그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공부의 과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꼭 문제 나온 거 다음에 보지 마세요. 이거는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자, 답안 작성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쟁점별로 하죠, 보통 이렇게. 요즘에는 다쟁점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쟁점이 나오면 이 문제를 쟁점을 풀 룰을 적고, 이렇게 룰을 적고 이 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죠. 보통 이렇게 쟁점별로 쓰면 이 쟁점의 제목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배웠던 그 목차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면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걸 엄청 실력이 안 되신 분들은 막 어렵게 생각하실, 목차 구성을 막 시간을 잡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쟁점만 정확히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적으시면 되는데, 하여튼 완성된 답안을 보고 너무 막 뭐랄까요? 하여튼 뭔가 답안을 인위적으로 쓰시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쟁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건데 이건 뭐예요? 쟁점 룰만 이렇게 쓰고 사내 적용을 한 번만 쓰는 거죠. 결론은 목차가 바뀐다고 보지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결론은. 근데 사례집 보면 그냥 이렇게 해놔 버렸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초보자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인위적으로 목차를 5개를 큰 목차로 만들어 놓고, 목차가 좀 세분화된 건 요거밖에 없죠. 요거. 여기서 좀 판례가 2개냐 3개냐, 학설은 그냥 판례 부수적으로 쓰고 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초보자들이 너무 목차를 이상하게 잡으려 시간을 많이 들으니까 그냥 이 5개 목차 쓰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원래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목차를 5개 그냥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판례가 하나나 둘이냐 이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든 이유는 뭐라고요? 초보자들을 위한 겁니다. 계속 목차 잡는 거 시간 들인다니까 왜 목차는 자꾸 시간 들이냐? 시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 알겠죠? 이 목차를 그냥 하는 이유는 초보자들 심플하게 기억하라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잘 보면 똑같은 건데 차이가 없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은 되게 힘들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오늘 진도를 나가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제는 시험 문제 혹시 제가 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를 알아도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게 딴 건 안 봐도 되는데 사례집 예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예제는 한번 꼭 보세요. 예제 문제는 혹시 제가 내면 여러분이 판례를 알면 쓸 수는 있는데 뭔가 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대충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거죠. 작년 하반기 이후 판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사례집에서 여러분 다른 거 공부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예제 문제는. 그러니까 꼭 예제는 예습을 안 하시더라도 그거는 꼭 보세요. 딴 것들은 이미 기존에 여러분이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예제 문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는 예습을 안 하시더라도 예제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문제 조금 하고 사례 적용만 해놨거든요. 그럼 그 판례를 알면 그냥 대충 요런 취지구나,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쓰겠구나. 새로운 문제를 계속 푸는 것도 좋지만 익숙한 문제를 숙달시키는 것도 좋거든요. 꼭 그거는 해주세요. 자, 오늘 문제는 볼까요? 여러분, 대기업이 있죠. 자,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이 자기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근로자를 뽑아서 일을 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업체한테 일을 주죠. 하도급 업체들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아예 사업장에 끌어들이죠. 대기업 자기 사업장에 끌어들이죠. 어때요? 조선소 같은 거 끌어들이잖아요. 우리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된 관심사는 누구예요? 얘네들의 근로자죠. 요 근로자 보호 방안이죠. 요 근로자. 얘 근로자가 아니라 요 근로자. 요 근로자들의 보호 방안이에요. 자, 이 근로자와 얘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얘와 얘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문제예요. 노동법에서 다룰 바가 아니죠. 얘랑 얘의 문제는 노동법에서 다룰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얘 근로자, 이 보호 방안입니다. 이 근로자의 보호 방안. 첫 번째. 자, 머릿속으로 답을 맞춰보세요. 답이라기보다는. 자, 사내 하도급 업체 얘가 얘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 존재다. 자, 이 문제 나오면 이게 뭐예요? 얘가 형식적, 명목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건 뭐예요? 이와 관련된 문제 이거 뭐예요? 요거잖아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얘가 형식적, 명목적 존재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뭐예요, 그러면? 얘랑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는 거죠. 명시적으로는 없잖아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그래서 얘를 보호하는 거죠. 이걸 달리 어떻게도 표현해요? 판례는 이 표현 없어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판례가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더 표현해요? 금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이라도 표현하죠. 이거는 판례는 없는 거. 요거는 학자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죠. 얘는 금기법에서 애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닌데 얘까지 확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외부의 제3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도 사용자 지위. 이 말은 뭐죠? 금기법 준수 의무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보통 이럴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하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얘랑 걔랑 근로계약 체결한 바가 없는데 어때요? 얘가 얘한테 내가 너의 근로자다. 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요. 간단하잖아요. 얘는 형적 목목적 존재고 얘가 지휘 감독하면서 얘는 얘로부터 임금을 받고 얘는 얘한테 근로 제공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복잡한 건 없어요. 자, 얘가 형적 목목적인 존재가 아닌 경우죠. 얘가 형적 목목적인 존재가 아닌 경우, 일이 아닌 경우예요. 즉 일이 아닌 경우. 자, 일이 아닌데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 지휘감독을 대기업으로부터 하는 경우죠. 자, 실체는 있고요. 근데 그럼 실체가 있으면 얘가 지휘감독해야 되죠. 근데 근로자가 누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다? A로부터 받는다. 자, 이건 뭐예요? 이게 파견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 지휘감독한다. 이게 파견이죠. 파견하면 어때요? 파견법에 적용을 받죠. 이것이 적법 파견이든 불법 파견이든 안 따지죠. 여러분이 파견법에서 파견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견 대상 업종이 있죠.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놨죠. 그 한도 내에서만 되잖아요. 이걸 어기든 뭐하든 파견법이 적용을 받고요. 파견의 가장 궁극적인 효과는 어때요? 얘가 애한테 나중에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죠. 나중에 불법 파견이면. 자, 이래서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지위가 보호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개별법 문제죠. 오늘은 집단법 문제잖아요. 오늘은 집단법 문제죠. 뭐예요? 얘네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때 문제죠. 여기까지는 개별법 문제고 오늘은 집단법 문제잖아요. 자, 얘네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면 노조법이 적용되고 노조법에서 사용자도 원래는 뭐죠? 얘죠. 얘잖아요. 얘는 원래 상관이 없잖아요. 노조법도. 외부의 제3자 사용자 개념이 없잖아요. 자, 이때 뭐예요? 외부의 제3자를 사용자로 끌어들이는 실질적 지배력설이 나오죠. 실제 힘이 있는 자,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겠다. 자, 요것을 판례는 없어요. 여기 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즉 외부의 제3자한테 사용자 책임을 지우겠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죠? 얘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은 원래 뭐죠? 얘죠, 원래는. 근데 얘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이게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법리죠. 자, 판례가 인정하는 건 뭐예요? 이 법리를 이용해서 외부의 제3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판례는 어떤 경우에만 인정했어요? 직계 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자, 여기서는 인정했죠. 요 법리를 이용해서 이 대기업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근데 판례가 부정한 건 뭐예요? 판례가 부정한 거.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판례가. 이건 과거 판례죠. 과거 판례.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이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판례가 실적 지배력설에 따라서 이 노동조합이 누구를 상대로? 얘가 지배계획 부당노동했다. 자, 이거 인정. 근데 얘가 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을 때 거부한 경우, 자, 이것은 당사자로서 또 단체 교섭 당사 사용자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인정되고 요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판례가. 실적 지배력설에 따르면 다 인정될 수도 있는데 판례는 요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왜 냈어요? 오늘 이 문제 냈잖아요. 이거 왜 낸 거예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냈고, 이게 독자적으로 문제 나오기보다는 요거 혹시 나오더라도 요거 써주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요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뭘 써주라고? 요거까지 써주라고, 요거. 왜? 실적 지배력설 입장에서 확장해서 써주라고요. 판례만 똑 쓰고 빼지 말고, 판례 별로 쓸 거 없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써주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단독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라고 낸 거지, 요게 독자적으로 나오기 힘들다고요. 요거 나오면 뭐예요? 이 논의들이 지금 있잖아요. 요 실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인 이 판례 법리를, 판례는 요 부정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하급심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는 요거 인정하고 있거든요. 좀 인정하고 있어요. 요거 대법원 판례만 안 나왔고, 입법은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입법돼 버리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노란봉투법이 주된 주제가 이거잖아요. 교섭의 당사자로서 저런 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를 당사자로, 외부의 제3자를 당사자로 삼겠다. 자, 요거 여러분이 지금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이 관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판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되셔야 돼요. 요거 뭐죠? 묵시 근로계약 관계 판례법리. 요거는 파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례법리. 요거는 지배계 분호 주체 판례. 단체에서 거부할 때는 요거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해서 판례는 사실 쓸 거는 별로 없어요. 자, 요 네 개 구분하고 쓸 판례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되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거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문제를 봐볼까요? 자, 현대중공업은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해서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 내용 전반에 관하여 자,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자,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래 뭐예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내하도급 업체 관리자가 통제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어때요? 직접 관리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명확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내 하청업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청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하청은 일본 표현인데 판례도 여전히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법률 용어는 하도급이라는 표현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라는 표현이 적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법률 용어로서. 근데 하청이라는 게 실무상 쓰고 판례도 이걸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그러니까 혹시 사내 하청업체 해도 똑같은 말로 그냥 인식하십시오. 문제를 사내 하청업체 이렇게 표현해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사내 하도급 업체와 개별 도급 계약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전체적인 작업 시간과 작업 일정을 관리 통제했으며, 자, 여기까지도 뭐 사실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작업의 진행 방향, 근데 구체적인 작업 시간, 연장, 휴식,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 소속의 공정관리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이 현대중공업에서 했죠. 그러면 근로조건과 관련 실질적으로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H노동조합이 새롭게 설립되자
현대중공업은 H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근로자 갑이 소속된 산하도급업체 K회사에게 갑을 해고하라고 요구했어요. H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 내 선박 제조 작업장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요구하자 K회사에게 도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이후 K회사에 특별히 경영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 K회사는 폐업했어요. 여기서 개별법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파견관계 이런 거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제하라 했지만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 개별법 문제 아니니까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 이거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립된다는데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이거 개별법 문제 아니야. 이거 쓰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쓸데없는 거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출제자가 의도는 A라고 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B, C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맞는데 혹시 제거가 안 됐더라도 질문을 정확하게 읽고요. 웬만하면 쓸데없는 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쓰면은 어떤 문제 발생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시간 부족해요. 생각보다 시간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문제 25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0% 시간 부족하고요. 그리고 뭐죠? 그거 그냥 채점자가 그냥 그래 뭐 얘가 이거 이렇게도 생각했겠지 하고 넘기더라도 여러분이 주된 골자의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고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무릎을 읽으면은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관계를 쓸 수가 없어요, 원래. 혹시 이거 안 써드려도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특히 공부를 더 오래 할수록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생각할 게 많죠. 그리고 더 완벽하게 쓰려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에 응대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1번을 봐볼까요? H노동조합 관할노동위원회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현대중공업은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A를 상대로 부당노동에 구제 신청했어요. 현대중공업은 부당노동 구제 신청에 피신청이 적격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 말은 뭐죠? 부당노동 행위는 누구한테 금지하라는 조문이에요. 사용자는 불판단지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그런 얘기했을 때 부당노동 구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결론은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에 피신청이 적격이 있냐 없냐는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냐 이 말인데, 여기서 H노동조합이 한 행위는 뭐죠?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자꾸 일을 방해하니까 결론은 뭐죠? 그 위원장을 해고하도록 요구하고, 이거 뭐죠? 노동조합 조직이 활동 개입하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잖아요. 회사를 압박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지배계의 분노와 관련된 문제라는 문제예요. 지배계의 분노와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실제 이 사례죠. 현대중공업 사례죠. 노동조합이 일어나니까 이거 얘네들 압박하기 위해서 업체를 압박한 사례고, 이게 결론은 뭐죠? 조직 활동에 대한 지배계의 행위잖아요. 그럼 지배계의 분노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무릎 1번은 결론은 뭐죠? 여러분이 아시는 판례, 사용자 개념의 확장, 실적 지배력서를 받아들인 지배계의 분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과 관련된 사용자 확장과 관련된 판례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요 주제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관계 이거 쓰지 마라 했어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생각보다 없을 것 같죠. 이거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관계 쓰지 말라고 이 문구가 없으면 생각보다 쓰는 사람 생겨요. 절대 질문을 보시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말을 쓰시는 게 중요하지 아는 거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안을 봐볼까요? 여기서 핵심 뭐죠?
현대중공업은 사단법제 소속 근로자들 직접적인 근로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사내아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관련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만약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인증의 피신청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판례는 지배계의 분호에서만 인정된 거죠.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사내아도급체 소속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 개념 확장 법리를 이용해서 실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부당노동의 구제인 피신청이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은 사용자 개념을 써줬고요. 노조법 제2조 2호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로 행동하는 자죠. 여기에 외부의 제3자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 사용자가 81조 1항 4호에 역시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에 사용자에 해당하죠. 그러면 노조법 규정상은 외부의 제3자인 현대중공업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없죠. 노조법 규정상은 불가능하지만 판례법리, 학설에 의해서 외부의 제3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끌어들이는 거고 딱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뭐요? 지배계 분호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에만 지금 인정하고 있다. 자, 판례법리를 봐볼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달리 써도 돼요. 판례법리를 안 쓰시고 목차를 달리 써도 돼요. 지배계 분호 주체로서 사용자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학설, 실적 지배력설 목차 쓰고 그 다음에 판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소목차 써도 돼요. 제가 이렇게 5개로만 나누는 건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자꾸 목차를 머리 아파하니까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라고요. 볼까요? 사용자 개념의 범위와 관련해 소위 지배력설을 통해 판단되는 실질적 지배력설이 유력하다. 즉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고용관계가 없는데 노동관계 실질적인 영향력을 만약 미치는 경우에는 이 자를 사용자로 평가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게 실적 지배력설이죠. 이거는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판례를 봐볼까요? 현대중공업 주식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분이 뭐 현대중공업 주식회 사건이란 거는 안 써도 상관없고요. 판례는 이렇게 써도 돼요. 부당노동행위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볼 수도 있다. 요 표현은 여러분이 뭐 솔직히 기억이 안 나서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어때요? 이거는 암기를 다 하셨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요거는 거의 다 암기하셨을 거라 봐요. 동그라미 2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자, 이 자가 딴 거 아니고 81조 4호. 지금은 81조 1항 4호죠. 지금은 2항이 생겨서 1항 4호예요. 지금은 소정의 행위를 했다면 이건 뭐죠? 지배개입 행위를 했다면 부당노동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 사용자 해당한다.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암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이번에 쓰셔야 돼요. 못 쓰셨으면 꼭 암기를 하셔서 쓰셔야 돼요. 근데 1번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동그라미 1번 다시 봐볼까요? 부당노동행위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요 표현을 보면은 어때요? 동그라미 1번만 뚝 떼놓고 보면은 굳이 지배계의 분호 주체만 한정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사용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지배계획 분호 주체로서의 사용자 이 현대중공업 사건 판례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사실 지배계획 분호 주체로 사용자 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대부분 판례가 없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력이 되시면 동그라미 1번까지 써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동그라미 2번을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암기, 공부하시면 암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1번도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가 조금 여력이 되면 1번도 써주면 좋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요즘에 실적 지배력설에 따라서 지배계획 분호 주체 외의 사용자 부당노동의 주체로 사용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단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문단은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이 꼭 써줘야 될 거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온청회사가 개별 도급 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 사업주인 사내 하청 업체, 여기는 하청 업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청 업체, 하도급 업체요.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일단 여기 있어야 되죠. 사내하청업체 사업 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침해하는 지배계획 행위를 했다면, 자, 노동 조건에 대해서 실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뭘 했어요? 하청업체를 폐업해서 결론적으로 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자, 이 경우 현대중공업이 81조 1항 사업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을 이행할 주체로 사용자에 해당한다. 부당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배계획 분호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이 문단은 여러분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는 판례를 제가 그냥 사실관계잖아요. 여러분은 꼭 두 번째 문단은 써셔야 되고요. 2번은 무조건 써야 되고, 공부가 좀 더 되신 분들은 1번도 써주면 좋습니다. 동그라미 1번까지. 무슨 말 알겠죠?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자, 넘겨볼까요? 사안의 적용 봐볼까요? 자, 현대중공업은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해서 사내하도급제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 내용 전반에 관해 직접 관리했고, 원래 직접적 관리 통제하면 안 되죠. 거기 사업주한테만 이렇게 일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야 되잖아요. 사내하도급업체 개별 도급 계약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전체적 작업 시간과 작업 일정 관리 통제, 작업 진행 방법, 구체적인 시간, 연장, 휴식, 야간 근로 등에 대해서도 실적으로 지휘 감독하에 현대중공업에서 통제했죠. 이거는 뭐죠? 노동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돼서 지배계획 행위를 했죠. 현대중공업은 산업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하도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도록 실질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가 지배계획 행위를 했다면 부당노동의 피신청의 적격이 인정된다. 현대중공업이 사내하도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실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분호 주체로 피신청의 적격이 있다. 이 사안의 적용은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물음 두 번째를 봐볼까요? 물음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1번을 혹시 내면 2번도 요즘에 논의되니까 써주라는 취지로 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요즘에 노란봉투법의 주된 화두잖아요. 두 개죠. 가장 핵심이 실적 지배력서를 교섭의 당사자도, 즉 단체교섭 거부할 때 분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도 적용한다는 거랑, 그다음에 뭐죠? 불법 쟁의행위에서의 조합 간부들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이 두 가지가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주제죠. 자, 물음 2는 뭐라고요?
혹시 사용자 개념 확장이 나오면 이 문제,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써주라는 취지에서 냈다고 했어요. H 노동자분 현대중공업에게 임금 인상 관련하여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자, 누구한테 요구했어요? 교섭을? 현대중공업한테. 고용관계 없는데 현대중공업한테 했어요. 현대중공업은 H 노동자의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면 어때요? 응하지 않으면 단체 교섭 거부에 때 부당노동행위가 되죠. 그렇죠? 교섭의 대상에 대해서 교섭 임금 인상은 근로 조건이죠. 그러면 교섭의 대상성 인정되죠. 자, 그런데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데 거부했다. 그럼 뭐죠? 단체 교섭 거부에 때 부당노동에 해당할 수 있죠. 가로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사내화덕업체 소속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해 실적 결정력이 있다. 그럼 뭐죠? 실적 지배력설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 이 말은 실적 지배력설에 따르면 이다도 가능할 수 있다. 교섭의 당사자 지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답안을 봐볼까요? 자, 1-2번은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이런 논의를 추가적으로 좀 써주라는 취지니까 여러분 그냥 요거는 잘 못 써도 상관없고요. 이해만 하고 계십시오. 이해만. 쟁점의 정리. 자, 현대중공업은 산화화덕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산화화덕업체 소속 근로자들 임금 인상에 대해 실적 결정력 있는 경우에 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여기에 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교섭을 거부하면은 단체 교섭 거부할 때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관련 규정 29조는 그냥 일반 규정처럼 마치 써주거든요.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30조가 성실 교섭 의무. 사실 뭐 관련 규정은 사실은 여기서는 딱히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여기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는 제가 안 써놨기 때문에 81조 1항 3호는 제가 안 써놨어요. 판례 법리를 봐볼까요? 대법원은 남해학 주식회 사건에서 노조법 29조 1항 및 81조 1항 3호 소정에 이 당시의 조문은 사실은 좀 다른 조문이었어요. 제가 현행 조문으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노조법상 판례예요. 즉 예전에 97년 이전에 노동조합법과 노동가의 조직법이 분리돼 있었죠. 그때 판례라서 조문은 사실 달라요. 근데 현대 조문으로 제가 바꾸는 거예요. 즉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 거부의 때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 회사의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자, 즉 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걸 보면은 마치 금기법처럼 느껴져요.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을 보면, 이거 우리 지금 노조법이잖아요. 근데 판례가 이 표현을 보면 거의 금기법처럼 느껴져요. 이 판례를 보면은 사용 종속 관계 표현하고 근로계약 관계 꼭 맺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그렇게까지 좀 타당한 판례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주 오래된 판례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판례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핵심 뭐죠? 핵심 뭐예요? 딴 것 다 몰라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맺고 있어야 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판례는 지금 보면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이게 금기법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이 판례 표현을 보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판례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는 결론은 뭐예요?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암기할 건 아니고 이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단체 교섭 거부의 때 부당노동의 사용자는 판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여야 된다. 요것이 과거 판례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거는 암기할 게 아니죠. 그냥 이해하면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적 지배력설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관련해서 실적 지배력설에 따른 판결례가 있다. 거기 각주의 서울행정법원 판례들이 있죠.
노동위원회도 중앙노동위원회도 실적 지배력설에 따라서 판단했어요. 요즘에 이게 화두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자, 두 번째 문단은 최근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관련 건 이것도 여러분 암기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인지하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암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최근에 이런 하급심 판례라든지 노조법,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거만 아시면 되지. 이거 지금 암기 쓸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노란봉투법이 뭐예요? 쌍용 자동차 사건이죠. 47억 배상 판결에 대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다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모금운동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책임을,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노란봉투법이 현행 지금 하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여하튼 이거 입법적으로 지금 현재 입법안이 마련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현행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노동 조건, 수행 업무 또는 노동자 활동 등의 사실상의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이거 실적 지배력 입법해 버렸죠. 근데 아직 입법이 안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현행 정부에서는. 근데 이렇게 실적 지배력을 명시적으로 사용자 개념에 집어넣어놨어요. 개정안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다. 이게 산해하도급 업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 경우 원사업주, 대기업이죠. 이거. 두 번째가 뭐죠? 산해하도급 업체잖아요. 산해하도급 업체에서 원사업주, 대기업한테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입법이 이루어져서 실적 지배력설 명문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실적 지배력설을 안 따지고 원사업주한테 책임을 묻는 산해하도급 업체에 끌어들였으니까 아예 사용자 개념을 집어넣는 이런 입법인데 이거 암기할 거 없어요.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자, 실질적 지배력설을 세 번째 문단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실적 지배력설 81조 1항 4호 외에 제 3호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건가? 이게 지금 논의예요. 4호는 판례가 인정했고 학설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3호까지 확장할 거냐는 사실 견해가 대립해요. 실적 지배력설을 여기까지 확장하는 걸 꼭 100%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노조법상 사용자 인정 기준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적 견해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용 대기업을 좀 편드는 쪽에서는 이렇게 법적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한테 너무 과중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 근로자 편 입장에서 보자면 산해하도급체 근로자 등과 같이 그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들의 현 실태를 고려하면 근로 조건에 관해 실적 영향을 행사하는 자에게 교섭의 당사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 법리 및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중립적 입장에서 그냥 소개만 해주고 빠져나오세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알고 있어 라고 중립적 입장에서 소개해주고 빠져나오시라고요. 답은 판례대로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논문 쓰는 게 아니라 실무가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깊숙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써주는 개념이에요. 실적 지배력세를 하면 산해하도급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 실적 결정력이 있는 현대중공업은 산해하도급 업체 근로자들과 직접적 고용관계는 없지만 교섭의 당사를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현행 대법원 있는 판례에 의하면 뭐죠? 어찌됐든 간에 명시적이나 묵시적이든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판례에 의하면 판례도 바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대법원에 계류된 오래된 판례가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면 이것도 나중에 A급인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직접적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고만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산해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직접 고용관계 없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 지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뭐죠? 거부해도 단체교섭 거부할 때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쓰지 말고 요거 쓰라는 얘기죠. 첫 번째 문제 무슨 말 알겠죠? 판례는 생각보다 암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판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제가 쓰지 말아야 했는데 그 말 없어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실적 지배력 엑셀이 되게 화두니까 그래서 판례는 그렇게 암기할 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판례 암기는 그렇게 많고 다만 두 번째 문단은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암기하실 거 1번도 되시면은 더 써주면 더 좋습니다. 1번까지 써주면 그 문구가 엄밀히 말하면 이것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급심도 이런 걸 고려하고 있거든요. 옛날 판례를 다시 뜯어보면 이거 굳이 여기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그 케이스가 이거였기 때문이지 대법원 판례가 굳이 여기 한정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판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시험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거는 났고요. 그냥 판례만 나중에 사례집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은 판례는 뭐요? 얘는 형적 원벽적 전제고 얘가 실질적으로 얘랑 근로제공 임금 지급 이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미 암기하신 분들은 이걸 암기될 거예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파견은 나중에 보죠. 파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죠. 지독한 편입 업무. 요즘 요것도 파견도 암기하셔야 돼요. 지독한 편입 업무로 암기하셔야 돼요. 형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문제 2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제죠. 그냥 루틴한 문제죠. 이거는 판례를 정확하게 암기했고 나름대로 사내 적용을 나름대로 조금 더 써줬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오버하지 않았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건 나오면 다 잘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오버하지 않고 판례를 빨리 기억해내고 사내 적용을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하게 써주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미 거의 예정된 문제를 이거는 나오면 이거는 초보자도 잘 쓸 수도 있어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를 오래 했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냥 잘 못 쓰는 거예요. 초보자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거는 그냥 판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판례를 먼저 봐볼까요? 답안을 먼저 봐볼게요. 답안을 먼저 봐볼게요. 사례집 풀 때는 누를 먼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물론 공부는 했지만 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누를 먼저 보고 그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린 상태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사안의 적용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식으로 할 거예요. 누를 먼저 보고 내가 암기가 됐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바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적용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자, 6페이지 답안을 봐볼게요. 판례법리 봐볼게요. 6페이지. 노접상 근로자성이죠. 어떤 근로자예요? 노무 제공자죠. 자, 우리 지금 이거는 사용자 개념 확장이었죠. 근로자. 근로자는 뭐예요? 근기법상 근로자. 조문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판례 법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대학 입시 종합반 강사 사건에서 얘기했고 이거 속독 대전계 기타로 암기하시죠. 그 다음에 신중 판단 요소가 자 이거는 판단 요소들이지만 어때요? 요건처럼 암기하라 했죠.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도 조문으로 해결 안 되니까 판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판례가 나눠지죠. 이건 판례가 하나지만 이건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나눠져요? 현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기는 근로라는 표현을 자제하죠. 웬만하면. 왜? 이 근로자 지위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노무라는 표현을 되도록은 쓰죠. 근로죠. 그래서 노무 제공 중인 자하고
뭐죠? 노무 제공하지 않는 일시적 실업자라는 표현을 쓰죠. 현재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직 중. 이렇게 나뉘죠. 결론은 노무 제공하냐 안 하냐죠. 결론은. 그렇죠. 자, 노무 제공 중은 학습지 교사 사건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판단 요소가 근기법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판단 요소를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대로 판단 요소를 알려주고 얘보다 얘가 더 높다라는 걸 알려주죠. 근로자 개념이 근기법보다는 더 높다 이걸 알려주죠. 이거는 오래된 판례죠. 뭐죠? 서울여성노조 사건이죠. 서울여성노조 사건에서는 어때요? 가장 먼저 말한 게 뭐예요?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입법 목적이 근기법과 노조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근로자 개념도 다르다. 이것도 또 강조하죠.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삭제된 노조법 제2조 4, 5, 5항 단서를 언급하는데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 구분하는, 지금은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남아있어요. 사실은 조문이 예전에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를 구분해서 언급을 한 이유가 노조법 제2조 4, 5, 5항 단서 때문에 그런, 지금 그게 삭제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기업별 노조에는 해고된 자 등 가입 못했잖아요. 기업별 노조는 뭐죠? 조직 대상이 현재 여기에 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죠. 조직 대상이 종사 근로자잖아요. 초기업별 노조는 특정 이 기업에 꼭 종사할 필요가 없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에서 퇴직하거나 해고된 자도 어때요? 규약에서 조직 대상으로 삼으면 포함될 수도 있죠.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변에 따른 노조법 제2조 5, 5항 단서가 예전에 있었던 거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게 양자의 구별에 따라서 차이점이 의미가 없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근데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공통점은 뭐예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판단할 때 핵심 포인트는 뭐죠? 이 표현이잖아요.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거, 이거죠.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얘는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어도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얘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실업자, 구직 중인자도 노조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요거죠, 요거 공통점.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은 뭐예요?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근로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기의 지위를 향상시키게 해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은. 자, 이 문제는 뭐죠? 요 문제죠. 학습지 교사 사건. 현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이 자가 여기에 해당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근기법상 판단과 달리 보고 있다. 속독 대정기 기타가 아니라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도로 판단하고 있다. 자, 이것도 판단 요소지만 요건처럼 암기하라 했죠. 봐볼까요? 6페이지 판례법리.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조문은 특별한 게 없죠. 근로자라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에 준하는 수입에이죠. 손질이 아니라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기법도 마찬가지고 노조법도 마찬가지고 뭐가 없어요? 사용 종속관계라는 표현이 없어요.
조문상 사용 종속관계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기법도 노조법도 조문에 이 표현이 없고, 자, 이 표현은 어때요? 판례가 있는 거죠. 판례가.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요? 근로관계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 대등하게 체결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어때요?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얘가 열악하잖아요. 여기에 사용 종속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게 근로관계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래서 조문에는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사용 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를 봐볼까요?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 종속관계가 있어. 자, 사용 종속관계라는 것을 판례가 얘기하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조문에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특징이 있는 거죠. 대등한 사업자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 그래서 조문에 없는 게 뭐죠? 사용 종속관계가 없죠. 조문에는. 요것만 없잖아요. 판례 표현이 별거는 없어요. 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결과를 그냥 써줘 버렸죠. 노동사고 보장 필요성, 이것이 핵심이다. 이걸 그냥 앞에다 그냥 제가 써줬어요. 자, 판례에서의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핵심 이걸 그냥 앞에다 그냥 미리 다 써줬죠. 근데 이렇게만 해서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걸로는. 그래서 판단 요소를 써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문단. 뭐요?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의 판단 요소들, 이거는 요소지만 요건처럼 암기를 해주라 했죠. 왜? 이게 나오면 이 판단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사고 보장 필요성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대를 판단 요소를 써줘야 돼요. 자,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의 지속성과 전속성이죠. 자, 표현이 뭘로 나와요? 노무 제공자 특정 사업자로 나오죠. 그렇잖아요. 노무 제공자 특정 사업자.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 지속적 전속적. 자, 상당한이라는 표현도 써줘야 돼요. 상당한 정도. 원래 우리 근기법은 상당한이 어디 나와요? 지휘감독에 나오죠. 지휘감독에 나오잖아요. 근기법상 근로자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나오죠. 근데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5번. 지휘감독. 뭐가 나와요?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거 기억하세요. 상당한이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의 첫 번째 나오고요. 근기법하고 달리 여기서의 지휘감독 어느 정도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만 유독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했죠. 다른 데는 특정 사업자라고 쓰는데 여기만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것 바꿔 썼다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 사용자를 특정 사업자라고 했다 해서 뭐 끊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딴 데는 다 특정 사업자, 노무 제공자예요. 자, 지속적인 전시. 시가 뭐죠? 시장 접근성이죠. 누구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한다?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한다는 거죠. 최소한 이건 써줘야 돼요.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한다. 좀 더 써주면 앞에 뭐죠?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한다. 이 표현도 써주면 좋죠. 필수적인 노무 제공. 노무 제공자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한다는 표현까지 써주면 좋고요. 그것도 생각 안 나면 그냥 어때요? 노무 제공자는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 요거는 써줘야죠. 앞부분까지 써주면 좋고요. 필수적인 노무 제공이라는 표현 써주면 좋고, 그거 기억 안 나면 뒤에 시장 접근성은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지속적인 전시 소득 의존성이죠.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자, 여기는 뭐죠? 주로 의존입니다. 주로 의존이에요.
완전 의존이 아니라 주로 의존이에요.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자영업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자영업이 있고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건데, 투잡, 쓰리잡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주로 의존이라는 표현은 의미는 없는데, 왜냐하면 투잡, 쓰리잡 하는 데서 거기서 수입이 아주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업장은. 하지만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전시소득 결정. 이 결정은 뭐죠? 계약 내용 일반 결정성이죠. 계약 내용 일반 결정성.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 제공자 체결한 계약 내용 일반 결정. 누가 미리, 사업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딱 결정해 놓고 사인만 하도록 하는 거, 이게 계약 내용 일반 결정성이죠. 자, 전시소득 결정 지가 지감독이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대는 노무 제공 대가성입니다.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자,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노접성, 근로성 판단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최대한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 써줘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완벽하게 똑같이 안 써줘도 어때요? 첫 번째가 뭐죠? 조문과 달리 사용 종속 관계하라는 표현이 노접상 근로자 정의 개념의 판례는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습 교사 사건의 판단은 뭐죠?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대.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대고, 특정 사업자, 노무 제공자, 특정 사업자, 노무 제공자, 어디만 지감독에서만 사용자 표현 쓰고 있고요. 첫 번째 지속적인 전시에서 전까지가 상당 아니고, 지감독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뭐예요? 소득 의존성의 주로, 이런 표현들만 좀 기억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떠올려서 어느 정도 구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반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 사건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 관계 실제로 있죠.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요거는 앞에서 이미 했던 거고, 이 표현을 썼죠.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할 것은 아니다. 요 표현. 요거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죠? 근기법상 근로자 부정,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 and 부당노동 구제 같이 하는 경우 있어요. 같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 이걸 같이 하는 경우 있죠.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누가 할 수 있어요? 근기법상 근로자 할 수 있. 근기법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 노동의 구제 신청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부정, 근로자가 아니면 할 수 없죠. 이거는 인정,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 돼도 이거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골프장 캐디 사건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기법상 근로자 부정되지만 노조법상 노조자는 인정된다. 골프장 캐디 사건. 근데 거기서는 판단 요소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해줬어요. 사용 종속 관계에 대해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범위의 넓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까지는 쓸 수 있으면 좋고요. 동그라미 2번은 선택사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선택사항. 여러분이 여력이 되면 더 써주면 좋고요. 안 되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까지는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거랑 차이가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 한정할 거 아니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부가적으로 더 써줄 수 있으면 써주면 좋습니다. 여기는
뭐 생각이 안 나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2번은.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 사건 이후 나온 방송 연기자 사건에서 소득 의존성과 전속성 요소의 경우 불충족하더라도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인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정했다. 소득 의존성이 낮다. 전속성 요소가 낮다. 투잡, 쓰리잡 또는 뭐죠? 방송은 100만 원, 자기가 나이트에서 야간 활동은 1000만 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도 A, B, C, D, E, F, G 다 다닐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요소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원래 그리고 판단 요소는 어때요? 종합고려니까 없어도 원래 상관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여력이 되신 분들은 이것까지 써주면 좋고요. 앞에 것도 지금 암기가 안 됐으면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것도 암기가 안 됐는데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요. 앞에 게 다 암기됐으면 여기까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에 것이 암기 안 되신 분들은 뭐요? 앞에 거 암기하셔야죠. 이것까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기 실력을 생각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암기를 지금 수업 시간에 계속 머릿속으로 구동을 하십시오. 반복하시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K주식회사는 학습지 교사들과 학습지 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 계획을 체결하고 있다. 자, 명칭은 뭐예요? 위탁사업이죠. 근로계약이 아니죠. 그렇죠? 자, 긍기부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일단은 긍기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지금 여기서는 안 중요해요. 왜? 노조법 문제니까 안 중요하다고요. 자, 학습지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고 있고, 위탁사업 계약 관계는 자, 지속적이다. 자,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대죠. 상당한 정도로 어때요? 지속적, 전속적인지 이렇잖아요. 딱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죠?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어느 정도. 업무 내용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춰볼 때 학습지 교사들이 경업하는 것은 현재로 불가능하다. 자, 이거는 뭐예요? 전속성이죠. 한 곳에만 기속되는 게 전속성이잖아요. 근데 100%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아니 상당한 정도니까 꼭 거기에 한 직업만 하는 게 투잡, 쓰리잡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때요? 룰에 대해서 지속적인 전시 결정지대하고 동그라미 1, 2, 3, 4, 5번을 해놓고 이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이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몇 번 이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 나중에 이렇게 구분해 쓰시면 이런 것들은 판단 요소들이 좀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요건이 있다 이런 걸 이럴 때는 2번, 3번 계속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판례 룰의 핵심을 번호, 동그라미 번호 같은 거 붙여놓은 다음에 읽으면서 바로바로 옆에서 보면서 동그라미 1번 관련 사실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2번, 3번 시간 계속 드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여러분 실제 시험 보시면 이렇게 빠바박 안 될 거야 아마. 특히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 쓰는 경우 더더욱 그럴 겁니다. 10분 막 5분 이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한번 쭉 읽고는 아 이건 무슨 문제다. 그럼 판례 딱 떠오르면은 이게 조금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될 문제다. 그러면 룰을 정확하게 먼저 옆에다 정비를 핵심만 정비해 놓고 바로바로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때요? 뭐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게 뭐 구분해 놓고 사안에 적용 쓸 때는 바로 그 번호를 보면서 바로바로 하시는 식으로 해야만 시간이 절약되지. 그렇지 않고는 또 보고 그냥 또 읽으면 시간 엄청 지체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사안의 적용을 대충 버무려서 쓰고 끝낼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못 쓸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때요? 이미 예견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훈련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학습지 교사들이 제공한 노무는 K 주식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이다. 이건 뭐예요?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했다. 이런 표현이 떠오르죠. 시장 접근성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시장 접근성에서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체크를 해 두셔야 되죠. 학습교사는 K주식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회원에 관한 관리,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뭐죠?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이 말과 연결되죠. 이런 걸 동그라미 몇 번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K주식회사로부터 학습지 회원에 대한 관리, 교육, 기존 회원의 유지, 회원 모집 등 자신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자, 여기서는 뭐죠? 소득 의존성도 연관이 되고 노무 제공 대가성도 연관이 되죠.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몇 번을 같이 써주는 게 좋죠. K주식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교사를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자, 이건 뭐죠? 전시소득 결정지대에서 계약 내용 일반 결정서 관련되죠. 이미 마련된 것을 사인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게 좋죠. K주식회사는 신규 학습지 교사들 상대로 입사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국장 및 단위 조직장을 통해 신규 학습지 교사들을 특정 단위 조직에 배정한 후 관리회원을 배정하고 있고, 회원관리 카드 및 관리 현황을 보유하면서 학습지 교사들이 일정 지시를 하고 주 3회 오전에 학습지 교사들을 참여시켜 지국장 주재 조회와 능력 향상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뭐와 연관돼? 지감독 어느 정도, 요 정도에 연관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 두 번, 세 번 읽으면 끝도 gat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몇 번 하셔가지고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다 딱 써놓고 동그라미 1, 2, 3, 4 써놓고 그걸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바로 나중에 읽으면서 시간을 아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누울 쓰면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사내 적용 거의 못 쓸, 대충 쓰고 끝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뭐 사내 적용은 이미 풀면서 다 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핵심 뭐요? 사용 종속관계 하, 지속적인 전시소득 결정지대, 그 다음에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셔서 문장을 쓸 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간 싸움입니다. 이거는 초보자도 공부 오래 한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2018년에 근기부산 근로자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초보자들이 더 잘 썼어요. 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빡빡하게 암기하는 거고, 공부 오래 한 사람은 거의 암기가 어느 정도 되지만 두리뭉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분들도 항상 기본적인 사항도 챙기셔야 돼요. 오래 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문제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오후에는 사례집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